나는 친부모도 모르게 해외로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한국을 떠난 게 10살 때였으니까요. 숫자로 세면 간단하지만 시간이란 건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아요. 어떤 시간은 멈춰, 어떤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서 저는 가끔 제가 몇 살인지 헷갈립니다. 이 이야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는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왔다고요. 저는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척할 수도 없고요. 이 이야기는 고발도 아니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만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저 쓸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요. 그해 겨울 우리 집에는 쌀이 없었어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지금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쌀이 없다는 건 그냥 밥을 못 먹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일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겨우 생계를 이었어요. 저는 10살이었어요.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집에 연탄이 자주 떨어졌다는 것, 어머니가 밤마다 한숨을 쉬었다는 것, 아버지가 점점 말이 없어졌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지인 중에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한 명칭이 고아원이었는지 보육원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이들을 맡아주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분께 저를 잠깐 맡기기로 했어요. 잠깐이라는 말을 어머니가 직접 했는지 제가 나중에 덧붙인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단어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잠깐 봄이 오면 데리러 오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하면 혹은 쌀값이 좀 내리면 정확한 조건은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잠깐이라는 말이 영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10살 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 간 날을 기억해요. 어머니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잠깐이니까요. 곧 돌아오니까요. 어머니는 제게 말했어요. 얌전히 있어야 한다. 말 잘 들어야 한다.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고아원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방이 여러 개 있었고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보다 어린 아이도 있었고 훨씬 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다른 아이들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밤이 되자 무서웠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봄이 와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여름이 와도 오지 않았고요. 저는 새는 법을 알았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은 웃고 있었어요. 너 좋은 데 갈 거야. 큰 집에 가서 좋은 부모님 만날 거야.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엄마는요?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나중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훨씬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입양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요. 부모님은 제가 잠깐 맡겨진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느 날 찾아갔을 때 저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는 것을요. 부모님은 제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한국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제 가격이었나 봐요. 잠깐이라는 말은 그렇게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공항에 간 날을 기억합니다. 정확히는 공항이라는 공간 자체보다 그곳의 소음을 기억해요. 사람들의 발소리, 안내, 방송,
어른들의 목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들렸어요.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저 말고도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모두 어린아이들이었어요. 10명쯤 되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줄을 서서 걸었다는 것, 누군가가 우리를 인솔했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디 가요? 제가 물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아이가 물었을 수도 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아니, 대답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게 제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비행기를 탔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저는 신기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밥을 주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저는 먹지 못했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하늘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착했어요. 어디에 도착한 건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공항을 나서니 추웠어요. 한국의 추위와는 다른 종류의 추위였어요. 습하지 않고 건조했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인들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백인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봤을까요?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그중 한 쌍의 부부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분들이 내 새 부모님이야 인사해.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새 부모님? 제게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한국에. 그런데 새 부모님이라니요. 엄마는요? 제가 물었어요. 통역하는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등을 밀어 그 부부 쪽으로 걷게 했어요. 부부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여자가 무릎을 굽혀 제 눈높이에 맞췄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에 탔어요. 낯선 사람들과요.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았어요. 공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왜 제가 여기 있는지, 왜 부모님이 안 계신지, 왜 낯선 사람들과 가야 하는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낯선 집에서 잤어요. 낯선 침대, 낯선 어둠 속에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뜨고 천장을 보았어요.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 며칠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라요. 프랑스라는 나라에 온 것을 안 건 한참 후의 일이었어요. 10살 아이에게 프랑스가 무엇인지, 한국과 얼마나 먼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것,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자주 말을 걸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녀가 웃으면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게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았거든요. 그녀가 뭔가를 가리키면 저는 그쪽을 보았어요. 그녀가 음식을 주면 저는 먹었어요.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양아버지는 말이 적었어요. 그는 저를 자주 쳐다보았어요.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다만 그 시선 아래서 저는 작아졌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10살이었지만 프랑스어를 전혀 못했으니까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양어머니는 낮에 자주 외출했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텔레비전을 켜주고 갔어요. 화면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저 화면을 보았어요. 색깔과 소리가 있어서 덜 무서웠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제 이름은 지영이었어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지혜지, 빛날 영. 나중에 한자를 배우고 나서 알게 된 뜻이에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그 이름을 쓸 수 없었어요. 양부모가 새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소피, 소피. 처음에는 그게 제 이름인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소피, 소피 하고 부를 때 저는 누구를 찾는 건지 몰랐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그게 저를 부르는 소리라는 것을요. 지영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이름이 아니라 발음이 되었어요. 언어를 잃어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생각했어요. 배고파, 엄마, 집.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단어들을 꺼낼 곳이 없었어요. 말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단어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한국어로 뭐라고 했더라? 밥은? 물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은 나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그 소리를 만드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어 단어들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아망, 엄마, 팽, 빵, 오, 물. 저는 살기 위해 그 단어들을 배웠어요. 배우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고,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어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어는 점점 멀어졌어요. 마치 물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가끔 혼자 있을 때 한국어로 중얼거렸어요. 기억나는 단어들을요. 엄마, 집,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들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어로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을요. 프랑스어로 꿈을 꾼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어요. 이유는 몰랐어요. 다만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간 날이 있었어요. 양어머니와 함께요. 장을 보러 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카트가 부딪히는 소리, 계산대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저는 양어머니 뒤를 따라갔어요. 그러다 어느 진열대 앞에서 멈췄어요. 김치통이 있었어요. 빨간 김치가 담긴 유리병. 한국 상품 코너였어요.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김치가 뭔지 몰랐어요. 먹어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글이요. 양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소피, 어디 있어? 저는 돌아봤어요. 그리고 김치통을 다시 한번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저게 제 나라 음식인데 어색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낯설었어요. 검은 머리, 검은 눈, 노란 피부. 양부모는 금발에 파란 눈이었어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모두 그랬어요. 저만 달랐습니다. 넌 특별해. 양어머니가 말했어요. 예뻐. 하지만 저는 특별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생기고 싶었어요. 아니, 원래의 저로 있고 싶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의 저, 엄마가 있던 곳의 저요. 그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양부모가 손님을 초대한 날이 있었어요. 저는 예쁜 옷을 입으라는 말을 들었어요. 한복이었어요. 언제 준비한 건지 모르겠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화려한 한복. 저는 그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한복을 입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집은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양어머니가 제 머리를 따주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아이가 서 있었어요.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아이였어요. 손님들이 왔어요. 네대쌍의 부부였어요.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Oh, L is adorable. 아, 정말 사랑스럽네요.
Regards, Siux. 저 눈 좀 봐. Dear Vientel. 어디서 왔어요? 네 거래. 한국에서요.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누군가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누군가 제 머리카락을 만졌어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Les filles coréennes sont si jolies. 한국 여자아이들은 정말 예쁘네요. Je veux en avoir un os. 나도 하나 갖고 싶어요. 그들은 웃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전시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동물원의 동물처럼. 아니, 상점의 물건처럼요. 양아버지가 말했어요. 지에다이단 번 인베스트스먼트. 좋은 투자였어요. 저는 그때 프랑스어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투는 알았어요. 저를 물건으로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저는 어른들 테이블에 앉지 못했어요. 따로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혼자 먹었어요. 사람들은 계속 웃고 떠들었어요. 가끔 저를 쳐다보며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손님들이 간 후 양어머니가 말했어요. 잘했어. 소피 착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뭘 잘한 건지 몰랐어요. 그저 서 있었을 뿐인데요. 그날 밤 저는 한복을 벗었어요. 옷장 깊숙이 넣었어요. 다시는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몇 달 후였어요.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요. 저는 반에서 유일한 동양인이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이 친구는 한국에서 왔어요. 소피예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아이들은 친절하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 누군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너 눈 왜 이렇게 작아? 누군가 웃었어요. 넌 밥 먹을 때 젓가락 써?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양어머니가 물었어요. 학교 어땠어? 저는 좋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놀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소음만 들렸어요. 웃음소리, 고함, 공 차는 소리요. 비가 오는 날이면 버스를 탔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흘렀어요.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어요. 흐릿했어요. 빗물 때문에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저게 정말 제 얼굴인가요? 양아버지는 화를 자주 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였는지, 밥을 남겨서였는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였는지요. 그럴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뺨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몸을 움츠렸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양어머니는 모르는 척했어요. 아니, 정말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낮에는 자주 외출했으니까요. 그녀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요. 밤이 되면요. 양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경계를 넘었어요. 저는 10살, 11살, 12살이었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다만 이상하다는 것, 싫다는 것, 하지만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은 알았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몸이 움츠러들어요. 누군가 빠르게 손을 들어 올리면 반사적으로 얼굴을 가려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숨을 참아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 말로 하지 않는 게 나아요. 말로 하는 순간 그 기억이 다시 생생해지거든요.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만 이것만은 말해야겠어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저를 바꿨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한 아이가 되었어요. 말을 아끼는 아이, 눈치를 보는 아이, 웃어야 할 때 웃고 고개를 숙여야 할 때 숙이는 아이.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15살쯤 되었을 때 저는 거리에서 동양인을 보면 뒤따라갔어요. 멀리서요. 들키지 않게요. 그저 보고 싶어서요.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요. 검은 머리, 검은 눈, 노란 피부를 가진 사람을요. 한 번은 중국 식당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중국인 가족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이 둘.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와 비슷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손짓했어요. 들어오라는 손짓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아주머니는 뭐라고 말했어요. 중국어였어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의 온도는 알 수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도망쳤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책을 찾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몇 권 되지 않았어요. 사진이 실린 책이 있었어요. 서울의 모습, 시장, 한복 입은 사람들, 산, 절. 저는 그 사진들을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10살에 떠났지만 구체적인 장소들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시장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사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요. 16살 때 학교에서 가족사 쓰기 숙제가 나왔어요. 저는 빈 종이를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써야 할까요? 양부모를 써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요. 하지만 친부모의 이름도 정확히 몰랐어요. 얼굴도 흐릿했고요. 결국 저는 양부모를 썼어요. 그리고 저를 썼어요. 우리 셋.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조부모님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양부모의 부모님은 본 적이 없었어요. 멀리 살았어요. 아니, 어쩌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저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족사에 쓸 수 없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분명 존재하는 사람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 어디서 왔어? 한국이요. 아, 한국. 김치. 그게 전부였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김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치 맛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거의 잊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한국 사람일까요? 거울을 보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면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 한국에도 프랑스에도 그 어디에도요. 18살이 되던 해 저는 파리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는 작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저는 주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동양인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펼쳤어요. 저는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뭐 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았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어였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한국어를 듣는 게 얼마만인가요? 프랑스에 온 이후로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예. 제 입에서 한국어가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발음이 이상했어요. 프랑스어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어였습니다. 그는 웃었어요. 반가워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유학 중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이어서요. 오랜만? 한국 사람을 만난 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오래 사셨어요? 어릴 때 왔어요. 아, 그럼 한국어 거의 잊으셨겠네요. 조금 기억해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의 다 잊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저는 커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른 테이블을 돌보았어요. 하지만 자꾸 그쪽을 보게 됐어요. 한국 사람, 저와 같은 얼굴, 저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시간쯤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왔어요. 저는 계산을 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한국어 연습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감사합니다. 그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 카페에 왔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어요. 가끔 저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간단한 대화였어요. 날씨, 커피, 공부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틀린 문법, 이상한 단어 선택. 하지만 그는 고쳐주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조금씩 한국어가 돌아왔어요. 입에서,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단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소피요. 한국 이름은요? 저는 멈칫했어요. 지영이요. 지영 예쁜 이름이네요. 그는 그 다음부터 저를 지영 씨라고 불렀어요. 지영. 그 이름을 듣는 게 얼마만인가요? 몇 년? 아니, 그 이상 소피라는 이름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어요. 지영이라는 이름은 까마득한 과거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영 씨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뭔가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잃어버린 저의 일부가요. 겨울이 왔어요. 어느 추운 저녁,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이었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책이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그가 책을 내밀었어요. 한국어 교재였어요. 기초부터 시작하는요. 저 이미 한국어 할 줄 아는데요. 그래도 혹시 더 배우고 싶을까 해서. 한국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게 지영 씨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어요. 그는 웃고 있었어요. 친절한 웃음이었어요.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지영 씨 언어예요.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지영 씨의 일부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책을 펼쳤어요. 한글이 있었어요. 기억, 니은, 디귿, 오음, 자음, 단어, 문장. 저는 소리 내어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슬퍼서인지, 기뻐서인지, 분해서인지, 아니면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인지요. 다만 이것만은 확실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잊고 싶지 않았어요. 지영이라는 이름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일부를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건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었어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몇 년을
고민했어요. 돌아가야 하나요? 돌아가서 뭘 하나요? 부모님은 저를 기억하실까요? 저는 그들을 기억할까요? 결국 간 이유는 단순했어요.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입양 기록을 추적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프랑스와 한국의 여러 기관에 연락했어요. 대부분 대답이 없었어요. 기록이 없다거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거나요. 서류를 요청했어요. 거절당했어요. 다시 요청했어요. 무응답이었어요. 세 번째 요청을 보냈어요. 한 달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제 기록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존재했는데 제 기록은 없었어요. 그러다 한 NGO 활동가의 도움으로 실마리를 찾았어요. 고아원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이요.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 이름,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부모의 이름이라는 사실은 서류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가 있었어요. 서울, 한 동네,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한국, 제가 태어난 나라.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나라. 공항은 현대적이었어요. 깨끗하고 밝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어요. 한국어를 할 줄은 알았어요. 그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 덕분에, 그리고 혼자 공부한 덕분에요.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억양이 이상했어요. 단어 선택이 어색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요. 아, 교포세요? 예. 교포. 그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설명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로 갔어요. 오래된 동네였어요.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옛날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그 주소의 건물 앞에 섰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를 수 없었어요.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사 가셨으면? 돌아가셨으면? 만약 계신다면? 저를 기억하실까요? 저를 보고 싶어 하실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어요. 흰 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주름진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0초, 20초, 30초가 흘렀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시도했어요. 어머니신가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누구세요?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지영이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옆집인지 아래층인지요. 밥 짓는 냄새가 났어요.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았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손이 입을 가렸습니다. 지영이? 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어? 찾아왔어요. 그녀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와, 어서 들어와. 집은 작았어요. 방 2개짜리 아파트.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가져왔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컵을 탁자에 놓는 소리가 컸어요. 물이
조금 튀었어요. 어머니는 행주로 닦았어요. 저는 그 손을 보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어요.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밥솥에서 김이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도 들렸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지만 스탠바이 램프가 깜빡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돌아가셨어. 몇 년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슬펐어요. 기억에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슬펐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미안해. 왜요? 너를 보냈어. 잠깐만 맡기려고 했는데 봄 되면 데려오려고 했는데 갔더니 내가 없었어. 어디로 갔는지도 안 알려주더라. 찾으려고 했어. 경찰에도 가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납치된 줄로만 알았어. 입양 동의서는요? 서명 안 했어. 절대 안 했어. 맡기는 거랑. 입양은 다르잖아. 나는 너를 보낼 생각이 없었어. 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믿어줄래? 어머니가 물었어요.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물렀어요.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밥을 같이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어색했어요. 수십 년의 공백을 며칠로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프랑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어요. 저는 좋게만 말했어요. 대학 갔다고, 일한다고, 괜찮게 산다고요.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도, 외로움에 대해서도,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양아버지에 대해서도요. 입양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였어요. 더 이상 깊이 파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를 잃고 어떤 기분이었는지요.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떠나는 날 어머니가 공항까지 따라왔어요. 또 올 거지? 어머니가 물었어요. 네, 올게요. 연락해. 네. 우리는 포옹했어요. 어머니의 몸은 작았어요. 기억보다 훨씬 작았어요. 아니, 기억이 없으니 비교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저를 낳았다는 것을요. 이 사람의 품에서 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잘 살아.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도요. 저는 돌아섰어요.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울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았어요.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멀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디도 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동시에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제외했으니 이제 괜찮아졌겠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회는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도 아니었어요. 그저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와 다시 만났다고 해서 잃어버린 수십 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프랑스에서의 시간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두 나라 사이 어딘가에 떠 있었습니다. 입양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일. 하지만 저에게 입양은 상태였어요. 계속되는, 끝나지 않는요. 지금도 저는 가끔 10살 아이로 돌아가요.
누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저는 움츠러들어요. 큰 소리가 나면 심장이 뛰어요.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면 저는 긴장해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숨을 참아요. 몸이 기억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몸이 기억해요. 관계도 어려워요. 사람을 믿는 게 어려워요. 가까워지는 게 무서워요. 누군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저는 의심해요. 정말, 왜, 언제까지 떠나지 않을까요? 연애를 해봤어요. 몇 번.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제가 벽을 쌓았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더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상대방은 지쳤을 거예요. 저도 지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물었어요. 마지막 연인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어머니와는 가끔 연락해요. 전화, 메시지. 하지만 자주는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요.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엄마라는 호칭도 어색해요. 부를 때마다 입에 걸려요. 이 사람이 제 엄마가 맞나요? 저는 이 사람의 딸이 맞나요? 정체성도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저는 한국 사람인가요? 프랑스 사람인가요? 둘 다인가요? 둘 다 아닌가요?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말해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칭찬이 아니에요. 저를 외국인으로 보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요. 어디서 왔어요? 제 얼굴을 보고요. 저를 프랑스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합니다. 입양인 모임에 가본 적이 있어요. 파리에 있는요.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인들의 모임이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한 여자가 말했어요. 나는 평생 설명해야 해. 내가 누군지, 왜 한국인인데, 프랑스어를 하는지, 왜 프랑스에 사는지 지쳤어.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어. 이 얼굴이 내 얼굴인데 내 얼굴 같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었어요. 그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했어요. 서로를요. 말하지 않아도요. 하지만 모임을 나온 후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이해받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았어요. 몇 년간요. 트라우마, PTSD, 애착장애, 진단명이 여러 개 붙었어요. 약도 먹었어요. 도움이 됐어요. 조금요. 하지만 완전히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날은 괜찮아요. 일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웃고 살아요. 보통 사람처럼요. 하지만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이 무거워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과거가 밀려와요. 10살의 저. 공항, 비행기, 낯선 집, 그 손이요. 그럴 때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미 어른인데 왜 아직도 그 아이로 남아있을까요? 대답은 알아요. 그 아이가 저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를 떼어낼 수 없어요. 그 아이가 겪은 일을 지울 수 없어요.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해요. 평생요.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요. 사람들은 몰라요. 혹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래도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거 아닌가요?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화가 나요. 더 나은 삶, 누가 정하는가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더 나은 삶인가요? 가족과 헤어진 게 더 나은 삶인가요? 가난이 입양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가 가난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저를 빼앗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국가는 가난한 가정을 도와야 했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보상 한 푼 없었어요. 인정조차 없었습니다. 불법 입양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상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인정을 원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피해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말해요. 지금도 입양은 일어나요. 하지만 투명해야 해요. 아이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해요. 생물학적 가족과의 연결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양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해요. 첫 번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말한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 저는 생강을 걸었어요. 파리의 겨울은 추워요. 바람이 얼굴을 때려요. 하늘은 회색이에요. 사람들은 빨리 걸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멈췄어요. 물을 보았어요. 흐르는 물. 저도 흐르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직도 아픈 날이 있어요. 아직도 무서운 날이 있어요. 아직도 제 자신이 낯선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숨겼어요. 지금은 드러내요. 예전에는 부끄러워했어요. 지금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지난달에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잘 지내니? 네, 엄마도요? 응, 잘 지내. 짧은 대화.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 나라 사이에 있어요. 한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닌 곳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나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게 저희 자리예요. 경계에 서는 것. 두 세계를 보는 것이요. 입양인으로 산다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에요. 끝이 없어요. 도착지가 없어요. 다만 계속 걷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살아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 이야기를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중이에요.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요. 오늘도 저는 한국어로 제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지영아. 그 소리가 조금씩 제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괜찮습니다.